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우리 정부가 호주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협력 강화에 나섭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오후 호주의 산업과학혁신부와 한국-호주 수소협력 의향서를 체결합니다. 산업부는 혁신성장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나인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원부국인 호주와 공동협력 사업을 발굴한다고 밝혔습니다.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는 화폐도 금융상품도 아니라는 국제회계 기준이 나왔습니다. 한국회계기준원과 금융감독원은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가 가상통화 보유 때 국제회계기준 기준서를 어떻게 적용할지 논의한 결과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무형자산이나 재고자산으로 분류키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주 미국에서 열린 차관급 무역협상을 통해 농업 분야에서 성과가 있었으며 취소된 미국 농가 방문도 다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협상단에 참여하고 있는 한쥔 중국 농업농촌부 부부장은 미국 워싱턴에서 미국 농장주와 농업협회 등 50여 명이 참석하는 행사를 주최한 자리에서 농업 분야의 협상에서 성과가 매우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석유시설 피격으로 생산 차질이 발생한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달 내 생산량 회복을 공언하고 있지만 실제 원상 복구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현지 시간 22일 소식통을 인용해 사우디 국영석유사 아람코가 석유시설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장비 제조업체 등에 웃돈을 제시하며 복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긴 하지만 완전히 가동을 복구하기까지 수개월이 더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시장이 지난주까지 10일 거래일 연속으로 올라온 바가 있습니다. 거래일 자체로 봐도 굉장히 긴 랠리였고요. 그리고 2주가 넘게 계속해서 올라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장중 조정 이후에 상승을 이어가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조금은 다른 모습입니다. 눈치 보기는 하고 있는데 일단 우하향을 오랜만에 하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차관급 협상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렇다 할 결과가 도출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10월에 있을 고위급 회담, 즉 장관급 협상으로 지금 공이 넘어가는 상황인데 여기서도 스몰딜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미국과 중국 줄 건 주고 뺏어올 건 뺏어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극에 달해 있다라는 평가들입니다. 중국 1%대까지 밀렸는데 장중에 우리 시장도 약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큰 폭의 하락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올라갈 만한 모멘텀 자체는 오늘 시장에서 좀 부재한 모습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방미길에 올랐습니다. 일단은 미국을 방문을 하면서 대북 관련 여러 가지 메시지를 좀 받아올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대북 관련주들이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모습도 보여집니다. 세부적으로는 지난주에 가장 큰 폭의 상승이 나왔던 돼지열병 관련주들은 오늘은 잠시 쉬어갑니다. 지난주에 지금 의심 신고가 나왔는데 주말께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사된 돼지들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께에 한강 이남입니다. 김포 쪽에서 의심 신고가 또 들어왔는데 그러다 보니 강 북쪽이 아니라 강 남쪽까지 넘어오는 것이 아니냐. 물론 아직까지 의심이고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 의해서 선별적으로 체시스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움직이고 있고 밑꼬리 달고 위로 올라오는 종목들 마니커를 비롯해서 많이들 보입니다. 일단은 돼지열병 관련 종목들은 이 이슈 플로우 하나하나에 뉴스 플로우 하나하나에 이렇게 세밀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짧게 잡고 들어가시기보다는 순간순간 대응하실 수 있는 부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자면 오랜만에 운송장비 업종이 큰 폭의 상승 나오고 있고요. 관련 부품 업종들도 상승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정리하자면 지난주까지 잘 달리던 우리 시장인데 오늘은 월요일 살짝 브레이크가 걸리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에 어떤 이슈들이 있고 다시 우상향할 수 있을 만한 재료들이 남아있는지 하나하나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지수가 2090선 아래로 살짝 밀려 내려옵니다. 큰 폭의 하락 없고요. 코스피는 중국 지수 대비해서 오늘 잘 달리는 모습입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 보도록 하죠. 보시다시피 장 초반에 2100선 향해서 좀 달려가기도 했는데 중국 시장 열리면서 밀려 내려옵니다. 일단 중국 시장이 미중 간의 무역 분쟁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상황도 그렇게 좋지가 않고요. 상해 종합지수는 지금 오늘 3,000선 깨지면서 1.3%나 하락합니다. 이에 비해서 우리 시장 어느 정도 잘 달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항생보다도 잘 달리고 우리 시장 아시아 증시 가운데 니케이에 이어서 상승률 2번째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개인과 기관이 사고요. 외국인이 팝니다. 기관은 469억 원 사는데 오늘도 역시나 연기금입니다. 연기금 매수 물량 879억 원 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진 1,000억 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을 좀 방어하면서 얼마만큼 오늘 또 끌어올려줄지 이 부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소폭 밀리자 개인들은 조금씩 조심스럽게 거래소 시장에서 담는 모습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와 네이버가 빠집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현대차 올라가는데 전해드렸다시피 오늘은 운송장비 업종들 잘 달립니다. 완성차 업체들 괜찮고요. 또 운송장비 부품 업종들까지도 덩달아 오늘 큰 폭의 상승이 나옵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현대모비스도 올라가고요. 52주 신고가 부근입니다. LG화학,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신한지주 빠지는데 지난주까지 거침없이 올라오던 삼성바이오로직스 검찰 수사가 오늘 들어왔습니다. 좀 불시에 들어온 듯한 느낌이 있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물산부터 해서 이 분식회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승계 관련한 지금 검사가 다시 한번 되고 있다, 수사가 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검찰 수사 들려오면 주가는 하향세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6%가 넘게 오늘 급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포스코, KB금융 빠지는데 시총 지금 14위에 기아차 또 올라왔습니다. 무려 4.89% 올라오고 있고 52주 신고가 부근까지 또 올라옵니다. 잘 달리는 모습이고요. SK텔레콤은 24만 원대의 매직이 오늘도 일어납니다. 24만 원 밑으로 빠지면 다시금 24만 원까지 올라오는 SK텔레콤. 언제까지 이 흐름을 좀 보일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LG생건도 소폭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입니다. 645까지 밀립니다. 일단 코스닥이 코스피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올랐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가 정리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2.7%가 넘게 올라왔습니다. 주간으로. 코스피도 2%가 올라왔지만 코스닥이 조금 더 크게 올라온 부분이 있어서 밀릴 땐 조금 더 밀려 내려오는 모습 오늘도 포착이 되고요. 하루간의 흐름 정리합니다. 자, 코스닥이 보시는 바와 같이 장 초반부터 지키지 못하고 밀려 내려오는 그대로 형국이고요. 644 오늘의 저점이고 저점 대비해서도 많이 올라오지 못합니다. 수급 주체 보시면 오늘도 개인이 삽니다. 개인이 808억 원, 기관, 외국인 파는데 기관 전 주체가 팔고 있습니다. 연기금도 팔고 외국인이 503억 원을 던지고 있는 모습이고 전부 다 개인이 받습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빠지는데 헬릭스미스와 함께 헬릭스미스가 이번 주에 변곡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좀 보셔야 됩니다. 임상 3상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주에 결과 나옵니다. 과연 헬릭스미스가 임상 성공을 할지 안 할지 못할지 이 부분인데 오늘 기사 보니까 외국인들은 지금 배팅을 하지 못한다 부분에 좀 걸고 있다라는 기사들도 조심스럽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헬릭스미스뿐만이 아니라 신라젠 같은 경우에도 팩사백의 임상 파트너가 지금 포기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신라젠 같은 경우에도 만원이 지금 무너져 있고요. 대형 제약바이오주들 최근에 좀 투심이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위태위태한 상황이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같이 빠지는 모습입니다. CJENM이 2.27% 올라가는데 일단 OTT를 JTBC와 같이 한다 얘기 나오면서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는 얘기 나오면서 17만 원 다시 올라옵니다. 펄어비스도 약보합권, KMW는 보합 수준에서 움직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메디톡스와 슈젤은 같이 상승하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빠지는데 6만 원은 다시 7만 원대로 올려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스텔 연대기 시즌 3가 끝이 났습니다. 이 부분에 의해서 빠지는 것 같지는 않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이 그동안에 지금 7만 원대 회복을 한 뒤에 이렇다 하게 더 이상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라다이스가 1.61% 올라가면서 시총 지금 계단이 좀 올라왔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HLB가 2%대의 하락, 셀트리온 제약도 빠지고요. 원익 IPS와 SFA는 소폭씩 내려가는 가운데 전해드렸다시피 대북 관련주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방미길에 올랐습니다. 여기서 이제 대북 관련 메시지를 좀 얻어올 것으로 예측이 되는 만큼 대북 관련주들 좀 선별적으로 움직이고 있긴 하지만 대표적인 대북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아난티가 최근에 흐름이 좋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환율은 또 올라가네요. 1193원대까지 올라오면서 달러 강세 흐름 가져갑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장 이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제 투자앤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주까지는 흐름 괜찮았는데 오늘은 뭐 역시 어느 정도는 예측을 많이 하셨을 텐데 살짝 조정이 나옵니다. 뭐 큰 폭의 조정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시장 상황 점검해 주시고요. 한 주간의 일정까지 함께 들어볼까요? 네, 일단 오늘 시장은 어느 정도 뭐 예견은 됐던 부분이라고 생각돼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제 피로도가 좀 있는 만큼 그에 따른 반응을 하는 시장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제 이번 주에 나오는 주요 일정들을 먼저 살펴보게 되면 일단 한국의 8월 관광 통계와 21일 수출 관련된 동향들 확인이 되는 부분들이고요. 특히 지금까지 수출 관련된 동향은 데이터로 봤었을 때 그래도 어떤 10일까지 흐름들 나쁘지 않았다. 그런데 조업일 수를 고려하게 되면 그렇게 많이 또 변화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 추가적으로 9월 달에 수출 동향 관련된 부분들을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번 달은 추석이 있다 보니까 약간 딜레이가 됐던 부분들도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여파들도 고려를 하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한미 정상회담이 오늘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와 관련돼서 남북 경협주가 최근 들어서 여전히 꿋꿋한 모습들이죠. 그런 관점 쪽에서 물론 좋은 얘기에 대한 기대감이 살짝 더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 밖에 이제 방위비 관련된 분담액이나 아니면 또 혹시나 모를 어떤 보호무역주의 관련돼서 트럼프가 어떤 쪽으로 한국에 대해서 요구를 할지 이런 부분들도 약간 우려감이 있는 건 사실이다라는 관점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미국의 9월 합성 PMI 예비치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최근 들어서 제조업 지표를 중심으로 상당히 안 좋아지는 모습들을 보이는 만큼 그에 따른 PMI 관련된 지표들도 생각보다 기대감이 높지 않다라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앞서서 앵커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은 또 헬릭 스미스 관련된 이 당뇨병성 신경병 등 유전자 치료제 관련돼서 아마 빠르면 오늘 그리고 한 9월 말까지로 예정이 돼 있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와 관련돼서 임상 실험에 관련된 어떤 성공 여부들이 또 하나의 헬릭 스미스뿐만 아니라 바이오주 전반적으로도 기업의 어떤 섹터의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수급 동향을 보게 되면 아닐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지는 만큼 어떻게 보면 공격적으로 대응보다는 만약에 기존에 갖고 계셨던 분들 중심으로만 한정적으로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9월 24일 날 화요일 날 같은 경우는 내일이죠. 한국의 8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추이를 보게 되면은 지난달에 0.3% 하락으로 진행되면서 생산자 물가지수가 마이너스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쉽게 말씀드리면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들이 높아지고 있는 추이다라고 봤었을 때 아무래도 부담감이 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아마 생산자 물가지수는 이번 9월 달에는 한 9월 달 지나가게 되면은 오히려 약간 돈육 가격의 상승세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추이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미국의 7월 주택가격지수와 9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특히 소비자 신뢰지수 같은 경우 미국 시장에서 예비치까지 고려한다고 하게 되면 살짝 그래도 반등은 들어오는 추세인데 아직 최근에 어떤 우려감이 좀 큰 만큼 90대 초반까지 내려왔다라고 하게 되면 이에 따른 부담감도 아무래도 미국 시장에서는 뚜렷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9월 25일 날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아직 큰 지표에 대한 모습들보다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어떤 또 분식회계와 관련돼서 오늘도 또 어떤 국민연금 관련된 쪽에 압수수색이 이어진 만큼 관련된 쪽이 계속 속도가 나다 보니까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에도 약간 제동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관점들의 우려감들이 계속 높아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9월 26일 날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 한국의 9월 달 소비자 동향 조사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최근에 나오고 있는 소비자 신뢰지수에 관련된 여러 가지 동향들을 보게 되면 썩 좋지가 못합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계속 어떻게 보면 2017년도 때 저점대를 깨고 내려가면서 여전히 부진한 모습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 쪽에서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지표가 한국 쪽에도 그렇게 썩 좋지 못하다라는 관점들로 연장돼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미국의 2분기 GDP 확정치와 함께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들이 살짝 높아지면서 삼성전자도 반등 채비를 좀 갖췄던 만큼 실적과 관련된 동향들이 또 하나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아마 9월 달에 발표될 디램 관련된 고정거래 가격 추이는 여전히 큰 차이는 없을 걸로 보여지는 만큼 오히려 기대감이 조금 앞섰다라는 관점들이 나오게 되면 단기 차익 매물도 나올 수 있다는 관점 쪽에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삼성전자가 조정권에 들어가게 되면 시장도 영향을 받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의 약간 부담도 있는 관점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9월 27일 날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유럽의 종양학회에서 이소앱티스가 일상에 관련된 항암 신약 발표가 이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모멘텀이 조금 더 살아나는지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또한 한국의 8월 무역 지수 및 교육 조건, 그리고 중국의 8월 공업이익이 또 중요하게 보여지고 있는데 최근에 나오고 있는 공업 기업 매출과 순이익의 흐름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순이익 증가율이 마이너스 폭이 좀 줄어들면서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는 관점들, 대표적으로 차이신 제조업 지표가 좋게 발표가 됐고요. 게다가 OECD 경기 선행 지수는 중국 쪽이 먼저 턴하면서 움직이는 변화다라고 하게 되면 살짝 기대감이 좀 더 높아지고 있는 지표일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밖에 미국의 8월 내구재 주문, 개인소득 소비지출, 또 미시간대 소비심리평가 지수, 중요한 지표들이 또 중국과 미국에서 이날 발표가 많이 되죠. 근데 또 중요한 상황으로는 개인소득과 소비지출 관련돼서 약간 괴리감이 발생하고 있다는 쪽으로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특히 개인소득 관련된 지표는 떨어지는데 소비지출은 늘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언밸런스한 지표라고 봤었을 때 아마 어느 쪽으로 회귀는 맞춰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개인 소비 지출의 감소가 좀 더 눈에 띄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면서 미국 시장에 최근에 나오는 소비 관련된 지표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관점들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월요일이고요. 이번 주 투자 전략까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지난 금요일 날 아무래도 미국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동향들, 대표적으로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돼서 중국 대표단이 미국 농가를 방문 안 하고 돌아갔다. 근데 오늘 나왔던 뉴스는 꼭 그게 부정적인 게 아니라 여전히 실무 협상과 관련된 부분들이나 10월 달에 고위급 회담은 이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애써 그래도 위안받는 분위기는 하겠지만은 그래도 코스피 시장에서 한 11일 연속 상승했다는 부분들에 대한 부담감이라든가 또 하나 심리적인 부담감이죠. 2100선을 앞두고 있는 시장의 부담감을 극복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들이 이번 주에는 가장 큰 관건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여전히 무역협상 관련된 얘기들은 계속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쪽에서 아무래도 관세와 관련돼서 지금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10월 15일로 연기된 상황 쪽에서 이 부분이 어떤 변화가 나오느냐, 특히 지난 흐름들에서는 어떤 관세를 오히려 다시 추가 관세하면서 시장에서 좀 충격을 줬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어떤 뉘앙스가 오늘 또 바뀌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말씀드렸던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뉴스들 또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하지만 시장은 그래도 지표가 부진하고 여러 가지 우려감이 높다고는 하더라도 글로벌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상대적으로 좀 높아 있는 만큼 이에 따른 시장 반응들이 조금 더 기대된다라는 관점 쪽에서 움직인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지난 6월 달부터 8월 달까지 어떻게 보면 위험 자산에 대한 회피와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들이 뚜렷해지면서 상대적으로 낙폭이 좀 컸던 만큼 그에 따른 변화가 조금씩 더 들어오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어떤 반등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낙폭이 좀 컸다는 데에 대한 정상화의 흐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어떤 기점들이 아무래도 2100선 중심에서 어느 정도 어떤 흐름들이 모여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용인하되 그 뒤에서는 오히려 2100선 이상으로 돌파할 모멘텀이 무엇일까를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이런 포인트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게 달러화에 대한 추이, 즉
환율에 대한 방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달러화가 지금 같은 수치가 아니라 어느 정도 글로벌 경기에 대해서 개선 기대감이나 아니면 특히 미국 중심으로도 금리 인하나 아니면 여러 가지 부양책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달러화 약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따라서 지금 그 신흥국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동향들이 오히려 달러화 약세에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2100선에서 주목할 부분들은 달러화의 추이다라는 쪽으로 계속 강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는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부담도 있는 만큼 공격적으로 시장을 대응할 관점보다는 약간 여러 가지 흐름들을 확인하자라는 대응 전략들이 가장 더 현실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종목을 갖고 계셨는데 그래도 저점 대비해서 어느 정도 좀 수익이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 관련돼서 약간 비중을 좀 덜고 그에 따라서 종목계 수익 실현과 현금화 비율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좀 확보해가면서 시장 흐름들을 대응할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주간 전략들까지 함께 들어봤고요. 특히나 달러 쪽을 또 열심히 보자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헬리지 투자인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바로 이어갑니다. 네, 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미국 증시 얘기부터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지난주에는 FOMC에서 금리 인하했는데도 미국 같은 경우에 좀 하락, 조정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에는 미국 증시가 좀 반등이 나올까라는 부분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것 같고요. 만약에 나온다면 어떤 업종에서 먼저 반등이 나올지 궁금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번 주에도 반등이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중에서도 아무래도 IT 업종이 반등을 선도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S&P 500 지수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요. 연간 기준으로 19% 넘게 상승을 했는데요. 업종별로 보면은 무역전쟁 중에서도 정보 기술 업종 같은 경우에는 무려 31%나 상승했습니다. 내수주인, 부동산,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소비재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20%대 상승을 보였던 거에 비하면 IT 업종의 상승세가 두드러진데요. 아무래도 하반기에는 정보기술 업종이 성장 모멘텀이 상당히 강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같이 보는 근거는 IT 업종은 미국 내 매출 비중이 44%로 상당히 낮은 수준에 불과하지만 무역 전쟁에 대한 영향은 그렇게 크게 받지 않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매출액이라든지 순이익 증가율을 보면은 2019년을 바닥으로 해서 2020년 이후 계속 회복 추세를 띌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중국발 반도체 특수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용 반도체 수요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도체 제조라든지 장비 같은 경우에는 2020년 초에는 회복 국면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시는데요. 이 때문에 인텔이나 마이크론, 그리고 반도체 식각 장비인 랜 리서치, 그리고 반도체 제조 장비인 업트리얼 머티리얼스가 상당히 강세를 보이는 것도 아무래도 주도주 역할을 충분히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전체 IT 업종 중에서 시가총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4차 산업혁명 그리고 5G 보급에 따라서 네트워크를 통한 클라우딩 서비스를 확대하는 아마존을 비롯해서 페이퍼 리스화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성장세가 뚜렷하다는 점은 앞으로 IT 업종이 반등이 먼저 일어나지 않을까. 우리 증시에서도 이와 관련된 종목들을 발굴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연준 금리 인하했고요. 이 뒤에 이제 호재를 찾아보니까 무역 협상이 호재가 될 수도 있고 또 악재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역 협상은 향후에 이제 장관급을 저희가 기대를 해봐야 되는데 10월로 알려졌잖아요. 구체적으로 언제쯤으로 예측이 되는지 그리고 완전한 합의는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잠정 합의안이 나올지 궁금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지난주에 미국 중국 대표단 같은 경우는 미국의 몬태나나 캘리포니아 주를 찾아서 쇠고기나 곡물 생산지를 방문할 계획이었는데 이를 취소하고 현재 귀국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무역 협상에 대한 그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행스러운 점은 미국 농가 시찰 같은 경우에는 우호 관계 구축의 목적을 뒀을 뿐 미국과의 농산물 구매 계획에는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은 미국산 대두 100만 톤을 긴급 수입한 데 이어서 현재는 대두 1천만 톤 그리고 돼지고기 구매 협상은 예정대로 추진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특히 10월 10일 전후에 열릴 것으로 보여지는 장관급 무역 협상에서는 농산물 구매뿐만 아니라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표현되는 유해나 절하 문제, 그리고 미국이 강하게 요구해온 구조적 문제죠. 국영기업의 민영화라든지 산업보조금 폐기와 같은 이런 그 조항들을 합의를 할 가능성이 큰데요. 물론 10월 16일 이후에 합의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대중국 추가 관세가 25에서 30%로 높아지는 게 아니라 25%에서 50%까지 높아질 우려도 있고요. 또 미국 재무부가 하반기 환율 보고서에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면서 상계 관세도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농산물 수입 재개뿐만 아니라 무역 협상에서 이전보다 더 진전된 안을 꺼내놓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는 포괄적 협상보다는 잠재적 협상 쪽에 무게가 실리는 이런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리고 시 주석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국경절 70주년을 앞두고 대미 유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외관에는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10월 무역 협상 저희가 기대를 해보고 있는 차원인데 시 주석도 어느 정도 용인을 하는 차원에서 긍정적 협상이 좀 도출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중국이 정말로 대미 유화 노선으로 돌아선 것은 아니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 주석 같은 경우에는 지난 9월 3일 날이었죠. 고국 간부를 양성하는 공산당 중앙당교회의에 참석해서 투쟁하라, 싸워라는 단어를 56번이나 반복했는데요. 휴전 국면이 언제든지 깨질 수 있고요. 출구 없는 전면전이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시 주석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의 장기 투쟁 전략을 현재 구사하고 있는데요. 2049년까지 중국 건국 100주년 때 사회주의 현대 국가 건설 기치를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경제나 정치, 외교, 문화, 사회, 국가안보, 양안관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분에서 미국과의 투쟁을 통해서 자신의 권력을 강화시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시 주석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자신들의 중국의 실제 능력을 미국과 동급으로 보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역 협상에서 윈윈 거래가 성사되기 전까지는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안 같은 경우를 중단기적으로 문서화돼서 사인하는 것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때문에 잠정 합의안이 이번에 도출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기술 전쟁, 환율 전쟁, 금융 전쟁, 군사적 긴장 관계는 계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중 관계는 일보 전진 뒤에 또 2보 후퇴할 수 있는 이런 위험도 항상 갖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여러 가지 퍼레이드도 있을 예정이고요. 국경절이면 이런저런 이벤트가 있는데 사실 가장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거는 중국 경기를 어떻게 부양할지, 부양책들이 또 나올 것인가라는 부분인데 깜짝 이벤트가 좀 있을까요? 네, 건국 70주년 국경절 행사를 위해서 벌써 3주째 천안문 광장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군사 퍼레이드를 연습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사상 최대 규모가 되고요. 또 국경절에는 신형 탄도 미사일뿐만 아니라 새로운 군사 병기들을 전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미중 군사적 긴장 관계는 고조될 수밖에 없고요. 또한 홍콩 대규모 시위로 인해서 국경절 행사가 빚이 바라는 것을 막기 위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인민은행이 디지털 통화인 가상화폐 도입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법정 통화와의 교환 계획도 밝힐 것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 국가 중에서 가장 먼저 디지털 통화 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같이 빨리 서두르는 이유는 페이스북의 리브라가 2020년 상반기에 서비스가 시작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리브라 바스켓에 달러, 유로, 엔, 파운드, 싱가포르 달러는 포함되지만
중국 위엔화는 포함이 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환율 조작 의혹 때문에 그런데요. 이렇게 되면은 미 달러 지배는 좀 더 강화될 거고요. 위엔화 국제화는 차질을 빚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선 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11월 11일 관군제에서 위챗이나 알리페이 결제 서비스로 중국의 디지털 통화를 쓰기 위해서 아무래도 세부적인 안들을 발표하고 대대적인 행사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경기 하락을 막기 위해서 내놓을 만한 부양책들은 지금 이렇다 할 게 없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경기 부양과 관련해서는 정책 총동원령을 내렸는데요. 9월 4일 날이었죠. 리커창 총리가 밝힌 6개 안정, 그러니까 고용, 금융, 무역, 외자, 투자, 향후 경기 전망에 대한 안정을 주력하기 위해서 본격적인 경기 부양책들을 내놓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장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도시 실업률이 현재 5.2%까지 상승했는데요. 이 때문에 직업 학교라든지 대학생 수를 무려 100만 명 정도로 더 늘릴 예정으로 있고요. 또 실업보험기금 1,000억 위안을 활용해서 직업 훈련도 강화시킨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실상 정책 대출 금리 역할을 해주고 있는 최우대 대출 금리를 더 낮춰서 자금 공급을 더 해줄 예정으로 있고요. 돼지고기 안정책 차원에서 시대지를 보충시켜주기 위해서 아무래도 다양한 여러 가지 부양책들을 내놓고 공급 안정책들을 내놓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의 성장은 현재 인프라 투자가 주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지방정부의 특별 채권 발행을 늘려서 투자를 좀 늘리는 정책을 쓸 예정으로 있고요. 또 보조금 지급을 통해서 자동차라든지 가전 부분의 소비 진작도 나설 계획으로 있다는 점에서 이번 국경절 행사를 전후해서 중국 경기 회복에 따른 우리나라의 관련주들도 부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가상화폐뿐만 아니라 중국과 관련된 그 테마주들의 움직임이 앞으로 빨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중국 여쭤봤고요. 이제 일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도 지금 큰 이슈가 있습니다. 소비세 인상 이슈가 있는데 8%에서 10%로 인상이 되고 과거의 전례를 좀 찾아보면 인상된 이후에 여러 가지 사회 현상이 발생을 했다고 하는데 경제나 금융시장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이 올까요? 네, 일주일 뒤죠. 10월 1일부터는 수돗물, 신문, 음식료, 외식과 같은 일상용품뿐만 아니라 사치품에 대한 소비 관세율이 8%에서 10%로 인상이 되는데요. 소비세율은 우리나라에서는 부가가치세에 해당이 됩니다. 유럽은 세율이 20% 안팎이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추가 인상을 상당히 걱정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소비세율 인상으로 세수 증가는 5조 7천억 원 정도밖에 안 되지만 경기 하락을 막기 위해서 엄청난 증세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총 6조 6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인데요. 이 때문에 증세보다 선심성 지출이 9천억 원 정도가 많기 때문에 재정 수지가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 내각부 같은 경우에는 7월에 발표한 올해 일본의 실제 GDP 성장률은 0.9%, 내년에는 1.2%로 예상을 했는데요. 하지만 민간 경제 예측 기관들은 올해 성장률은 일본 정부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낮은 0.6%, 내년에는 0.4%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같이 성장률 차이가 나는 것은 아무래도 일본 정부 같은 경우는 유아 교육이라든지 보육과 관련된 무상화 그리고 진료 보조에 3조 엔 이상을 투입하게 되고요. 주택과 자동차와 관련된 세금 감면에 2조 3천억을 투자하기 때문에 내수 중심의 경기 회복을 자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반면에 민간 경제 예측 기관들은 소비세 증세로 6조 엔 규모의 가계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되고요. 미중 무역 전쟁에 따라서 일본이 0.2%포인트 성장률이 떨어지는데 여기에 중동의 지정학적 위험이 반영이 일본 정부 자료에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추가 경기 부양책은 앞으로 계속 발표되겠지만 미중 무역 전쟁이 안정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일본의 경기 하락은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는 주가나 그리고 환율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입니다. 네, 소비세 인상을 앞두고 있는 일본 경기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채널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 예고해드립니다. 2부에서는 이제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다양한 종목 짚어드리고요.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